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연인들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비극과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그려낸 도스토옙스키의 첫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후 24살이었던 무명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일약 새로운 고걸로 문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가난한 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4월 8일) 마카르의 편지. 더없이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여, 어제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당신 같은 고집쟁이가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었으니 어저녁 8시쯤 잠이 깨어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퇴근 후에 2시간 자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촛불을 켜고 종이를 꺼내놓고 펜, 거위의 날개깃으로 만든 옛날 펜을 깎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눈을 뜬 순간 내 심장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맞히셨군요. 언젠가 내가 당신한테 넌지시 암시한 것과 같이 당신 방 창문의 커튼 자락이 약간 들리고 봉숭아 화분이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얼굴도 언뜻 창가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당신 역시 그 방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귀여운 당신의 얼굴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없었던 게 얼마나 유감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남들처럼 눈이 밝던 시절이 있었건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하는 수 없군요. 이젠 눈앞이 자꾸만 가물거리고 저녁에 일을 하거나 무엇을 좀 쓰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엔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눈물이 흘러나오곤 해서 남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랍니다. 그렇지만 나의 천사여, 나는 당신의 미소를,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은 귀여운 나의 천사 바렌카여, 생각나시는지요? 내가 언젠가 당신한테 키스한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와 똑같은 황홀한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 저녁 당신이 귀여운 손끝으로 나를 놀리는 신용을 한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보았는데 정말 당신이 그런 장난을 했는지 편지에다 자세히 써서 보내주십시오. 바렌카, 내가 생각해낸 커튼 신호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재미있죠? 나는 일을 하려고 앉아있을 때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저 커튼 너머에서 당신도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건강하게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커튼을 내리면 그것은 마카르 제부스킨,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지요. 커튼을 올리면 그것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마카르 제부스킨 이라든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나요? 저는 덕택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요.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젠 편지가 필요 없게 되었군요.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해냈단 말입니다. 그래도 꽤 쓸모있는 인간이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런데 바르바라, 어젯밤에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편안히 잠을 잤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를 해서 잠자리가 바뀌면 아무래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정말 상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쩌면 그렇게도 멋질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태양은 빛나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며 대기는 온통 훈훈한 봄 향기를 풍겨 자연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밖의 모든 것도 역시 이러한 자연 환경에 어울리게 봄다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법 즐거운 공상에 잠기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나의 공상이란 바렌카, 언제나 당신에 대한 것뿐이죠. 나는 당신을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자연의 운치를 더해주기 위해 창조된 저 하늘의 새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렌카, 그리고 나는 근심 걱정과 노고 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나는 저 새들의 걱정 없고 천진난만한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공상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더더욱 엉뚱한 비교까지 해보았지요. 바렌카, 내게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씌어 있습니다. 그리운 벗이여, 내가 이런 말을 일부러 쓰는 것은 공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봄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유쾌하기만 하고 재치있고 재미있는 상념만이 떠오르고 줄곧 달콤한 말만 늘어놓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모두 그 책에 적혀있는 말들이죠. 그 책에서 작자는 그와 같은 희망을 시로 엮어서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어찌하여 나는 새가 되지 못했을까?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새가 되지 못했을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감상이 적혀 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오늘 아침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나는 아직 출근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벌써 봄날의 새처럼 방에서 뛰어나와 사뭇 즐거운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뜰안을 지나가더군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바렌카, 바렌카, 우울해하지 말아요. 운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보배여, 나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진 모양이군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사는 표도라는 잘 있습니까? 정말이지 그만큼 착한 여자도 드물 겁니다. 바렌카, 지금 그녀와 함께 지내기가 어떤지, 그리고 모든 점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부디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표도라는 말이 좀 많은 편이지만 그 점은 당신이 너그럽게 봐줘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만한 여자도 드물 테니까요. 여간 착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우리 하숙집 하녀인 체리자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한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여자도 역시 착하고 얌전합니다.
앞으로 편지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체레자를 보내주셨군요. 체레자는 정말 착하고 온순하고 말이 적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숙집 주인 마나님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기 짝이 없지요. 체레자를 마치 무슨 걸레 나부랭이처럼 사정없이 부려먹고 있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쩌다 내가 이런 빈민굴 같은 데로 굴러떨어졌을까요? 하숙집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 집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깊은 산속의 새처럼 조촐하고 조용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나 조용했던지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녀도 그 날개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 와보니 퉁탕거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가 그칠 새 없군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이 하숙집의 구조를 모르시죠? 우선 아주 캄캄하고 지저분하고 기다란 복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은 창문도 출입문도 없는 벽뿐이고 왼쪽은 마치 여관방처럼 방문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새방들인데 방 한 칸에 문이 하나씩 있고 한 칸에는 두세 명씩 들어있지요. 그저 뒤죽박죽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교육도 받고 학식도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관리도 한 분 있습니다. 어떤 관청의 문화 부분의 일을 맡아보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호머니, 브람메우스니 그 밖에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산유술합니다. 굉장히 유식한 양반이죠. 그리고 장교가 두 사람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도박만 하고 있습니다. 해군 소위도 한 사람 있고 영국인 교사도 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렌카. 다음 편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 풍자적으로, 즉 그 사람들이 제각기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써서 당신한테 심심풀이의 자료를 제공할 작정입니다. 이 집 마나님은 몸집이 작다 할만하고 끼지지한 노파인데 온종일 헐렁한 실내복을 걸친 채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체레자만 들볶고 있답니다. 나는 부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부엌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훨씬 정확하겠지요. 그러나 이 집 부엌은 깨끗하고 밝아서 아주 훌륭하다는 걸 당신한테 말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기퉁이에 있는 자그마하고 아담한 방입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창문이 3개나 달려있는 이 집 부엌은 아주 널찍한데 옆에 벽을 따라 한쪽을 가로막아서 마치 독립된 방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도 꽤 넓고 편리하며 창문도 있고 무엇이든 있을 건 다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그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의 보금자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데 산다고 해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귀여운 바렌카? 어머나, 부엌이라니 하고 놀랄 것까진 없습니다. 내가 판자로 막은 부엌 한 기퉁이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오붓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나는 이 방에 침대와 책상과 옷장과 의자 2개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성상도 걸어두었지요. 물론 이보다 나은 하숙집도 있겠지요. 아니,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좋은 하숙집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편리한 게 제일이니까요. 사실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 방 창문과는 안뜰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고 있는데 안뜰이라고 해봐야 좁다랗기 때문에 당신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나처럼 불행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방값이 싸다는 점도 있지요. 이 하숙집에서는 제일 싼 방에 들어도 식사까지 쳐서 지폐로 35루블을 내야 합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방은 방세가 지폐로 7루블, 식비가 은화로 5루블, 결국 24루블 반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있던 집에서는 꼭꼭 30루블씩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절약을 했죠. 차도 매일 마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값과 설탕값이 공짜로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어쩐지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더더구나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면상 거칠애로라도 차를 마신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따위 거칠애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밖에도 꼭 써야 할 잡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신발이나 의복값 등을 제외하고 난 후에 과연 얼마나 남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월급은 전부 달아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몇 해 동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따금 상여금도 나오니까요. 그럼 나의 천사여, 안녕. 당신에게 드리려고 봉숭아 화분 2개와 제라늄 화분 1개를 샀습니다. 뭐 그리 비싼 거는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자세히 편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방에 들었다고 해서 공연히 쓸데없는 추측을 하거나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편리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니까요. 바렌카? 나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는 제법 두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팔이 달게만 닿더라도 다치는 그런 약한 인간이라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귀여운 천사여, 나라는 사람도 제법 배짱이 있고 확고부동한 정신력과 건실한 성격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안녕,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여. 그럭저럭 편지지 2장이나 쓰고 말았군요. 그리고 벌써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당신의 손등에 키스를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당신의 가장 비천한 종이자 충실한 버신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천사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해답을 주십시오. 이 편지와 함께 과자 1파운드를 보내드리오니 맛있게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나에 대해 염려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럼 사랑스러운 바렌카여, 이번에 정말로 안녕. 4월 8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애하는 마카를 제부시키뇨. 자꾸만 이러시면 결국 당신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친절하신 마카르,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로서는 정말이지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받는다는 게 오히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무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까지도 얼마나 절약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더욱이 저는 당신이 여태껏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화분 같은 걸 또 보내주세요? 그것도 봉숭아 정도라면 모르지만 제라늄은 못하러 사셨어요? 어쩌다 무심히 한마디 입 밖에 내기만 하면 이 제라늄의 경우처럼 당신은 금방 달려나가서 사 보내곤 하시는군요. 이것은 퍽 비싸겠죠?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고울까요? 십자형의 새빨간 꽃, 이렇게 예쁜 제라늄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창문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마룻바닥에 기다란 의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화초를 올려놓겠어요. 제가 돈을 벌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표도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방은 지금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산뜻하고 환하고. 그런데 과자는 또 왜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당신에게 무슨 별다른 일이 생겼다고 추측했습니다. 천국이니 봄이니 향기가 풍긴다느니 새들이 지저긴다느니 아주 꿈같은 말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쯤 되면 씨가 나오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카르, 당신의 편지에는 씨만 빠져 있더군요. 달콤한 감정도 장밋빛 꿈도 시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커튼에 관한 얘기는 전혀 뜻밖입니다. 아마 제가 화분을 옮겨놓을 때 저절로 걸렸던 모양이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그렇지만 마카르, 저를 속이려고 당신이 무슨 말을 꾸며 대도, 그리고 받으시는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처럼 일일이 계산을 해 보인다 해도 당신은 저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제가 훤히 다 알고 있는걸요. 당신이 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건까지 희생하고 있으신 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런 하숙집으로 옮길 생각을 하셨나요? 그곳은 시끄러워서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비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당신은 조용한 곳에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지금 당신 주위는 모든 것이 복잡하잖아요. 당신이 받으시는 월급으로 훨씬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로라의 말을 들어보니 이전에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고독하게 아무런 기쁨도 없이 정다운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남의 집 구석방에서 살아오셨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당신이 가엾어 못 견디겠어요. 마카르, 부디 자신의 건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발 촛불 밑에서 글을 쓰시는 일만은 그만두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상관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저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리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저도 역시 상쾌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남의 일을 맡아 하던 표로라가 저한테도 일자리를 얻어다 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고맙고 기뻐서 옷감을 사러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곧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오전 중에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아주 유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떠올라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추측조차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못 견디게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날을 회상하는 것도 역시 무서워요. 추억들을 하나하나 잠깐 돌이켜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픈 일입니다. 아마도 저를 파멸의 심연 속에 몰아넣은 간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평생 눈물을 흘리겠죠. 날이 어두워지는군요. 이젠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기한을 정한 일을 맡았으니까요. 그럼 급히 몇 마디만 더 쓰겠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요. 걱정을 잊게 하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시지 못할 곳인가요? 마카르, 이제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오셨고 또 가끔 한가한 시간도 있을 테니까 꼭 찾아와 주세요. 당신 하숙집의 체례자는 저도 보았습니다. 어쩐지 무척 약해 보여서 여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20 코페이카를 주었습니다. 참 깜빡 잊을 뻔했군요. 당신의 지금 형편과 주위 환경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써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당신은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시는지, 저는 그런 것을 모두 알고 싶어요. 아시겠죠? 꼭 써 보내주셔야 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일부러 커튼 자락을 접어 놓으렵니다. 좀 일찍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제는 밤중까지 당신 방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오늘 저는 우울하고 안타깝고 서글퍼서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안녕. 당신의 바르바라. 4월 8일 마카르의 편지. 사랑스러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여,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운 벗이여, 가난하고도 불운한 나에게 오늘은 또다시 슬픈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이 늙은 나를 놀리셨군요. 하긴 내가 나빴어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진 늙은이가 새삼스럽게 사랑이니 뭐니 하고 주책 없는 말을 늘어놓다니 꼴불견이었죠. 그러나 귀여운 벗이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이상한 동물이에요. 무엇이든 짓거리기 시작하면 이따금 얼토당토 아니한 소리가 튀어나오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비명을 치를 만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따위 어리석은 편지를 신이 나서 썼다는 거를 돌이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나는 매우 의기양양해서 출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환하게 밝은 빛이 넘쳤지요. 아무 까닭 없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축제라고나 할까요? 나는 부지런히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방금 전과 같이 어두컴컴한 잿빛으로 변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잉크 자국, 똑같은 책상과 서류,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초라한 꼴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페가수스에 올라앉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을까?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태양이 빛나고 하늘이 푸르게 개어 있었기 때문일까? 아, 그러나 우리 집 창문 밑 뜰 안에서 느낄 듯 말 듯 풍겨오는 그 봄 향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내가 공연히 그렇게 생각한데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지요. 사실 사람이란 때때로 자신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 엉뚱한 바보짓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마음의 흥분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밖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찾아 들어왔다는 편이 옳겠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필경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겠지요. 어쩐지 등골이 으스스했습니다. 나는 봄이 왔다고 좋아하며 바보같이 얇은 외투를 걸치고 나갔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바렌카, 당신은 나의 심정을 잘못 알고 있더군요. 당신은 내 심정의 표현을 전혀 딴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인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갖는 그런 애정입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아버지가 가지는 순수한 애정이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고아라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당신에게 내가 대신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있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순수한 심정에서, 그리고 친척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는 사돈의 8촌쯤 되는 아주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가 섞인 친척임은 틀림없고, 또한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동시에 보호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 같은 늙은이가 시를 쓴다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시 같은 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요. 요즘은 학교에서 시를 쓰면 매를 맞는 형편이니까요. 글쎄 그 정도라니까요. 바렌카. 그런데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무엇 때문에 편지에다 우연이니 휴식이니 하고 온갖 말을 써 보냈습니까? 나는 별로 까다로운 성미가 아닐 뿐더러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요구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벼랑간 사치스럽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을 걸 먹고 입을 걸 입고 신을 걸 신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백작 집안의 아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게다가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보면 현재 나보다 훨씬 궁색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나는 고생 모르고 자란 귀한 집 자식이 아니랍니다. 하긴 솔직히 말한다면 전에 있던 하숙집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만큼 좋았고 또 살기도 편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집도 나쁜 것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유쾌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많아서 재미있는 점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예전 하숙집에 미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체로 우리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예전 것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 방 역시 아담하고 벽은, 아니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뭐합니까? 벽은 어디나 다 똑같죠.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온갖 추억이 나를 하염없는 생각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그것이 비록 괴로웠던 것이라도 돌이켜 생각할 때는 어쩐지 즐거운 느낌을 주는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몹시 불쾌했던 사실이나 원통했던 사실까지도 추억 속에서는 그 불쾌했던 면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립고도 매혹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떠오릅니다. 바렌카? 우리는 조용히 살았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와 나, 이렇게 단둘이었지요. 그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도 그 할머니 생각을 하면 공연히 슬퍼지는군요.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었지요. 방세도 비싸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석자나 되는 기다란 뜨개 바늘로 여러 조각의 헝겊을 맞붙여 이불을 만들곤 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등잔불을 둘이서 함께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한 책상에 마주 앉아 일을 했습니다. 마샤라는 손녀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어린애였는데 지금은 아마도 10서너 살 먹은 소녀가 되었을 겁니다. 어찌나 까불고 재롱을 잘 부리는지 언제나 우리를 웃겼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셋이서 그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기나긴 겨울밤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마샤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곧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애뿐만 아니라 분별 있는 똑똑한 어른까지도 기가 솔깃해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정말입니다. 나 역시 담뱃대를 입에 문 채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일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니 장난꾸러기 어린애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그마한 손으로 뺨을 개고 예쁘장하게 생긴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꼼짝 않고 앉아서 정신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면 할머니의 겨드랑 밑으로 자꾸만 몸을 비비며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샤를 보는 게 여간 재미나지 않아 촛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고 밖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생활이었지요. 바렌카, 우리는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답니다. 그러나 공연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같군요. 아마 당신에게는 이런 얘기가 재미없을 테지요. 내게도 이런 회상은 별로 유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녁 무렵엔 더욱 그렇습니다. 체레자는 무슨 일 때문인지 바삐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프고 등도 좀 쑤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이상한 삼령까지도 어쩐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바렌카,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군요. 그런데 나의 사랑스러운 보배요. 당신은 어쩌면 그런 말을 써 보냈나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귀여운 바렌카, 내가 당신을 찾아다니는 걸 본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당신한테 가려면 안뜰을 가로질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꼬치꼬치 물어볼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고 나중에는 얼토당토 아니한 말이 나돌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저녁 철야 기도회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 편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건 그렇고 바렌카, 이렇게 서투른 편지를 보냈다고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다시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군요. 바렌카,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 늙은이입니다. 젊었을 때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또 지금 새삼스럽게 공부를 시작한다 해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정한 벗이여,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글을 쓰는 재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쓰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되고 만다는 것은 누가 지적해주거나 비웃지 않아도 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가에 서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덧문을 닫고 있는 걸 보았지요. 그럼 안녕히.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도록 빌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바렌카. 당신의 진정한 벗, 마카르 제부스킨. 추신. 친애하는 벗이여, 이제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풍자적인 것은 쓰지 않겠습니다. 공연히 우스갯소리를 늘어놓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군요. 그런 짓을 하다가는 제나체 침뱉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도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4월 9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애하는 마카르 제부시키니여, 다정한 벗이며 은인이신 마카르, 어쩜 당신은 그렇게 프리즈거 공연히 빗나가시나요? 너무합니다. 그렇게까지 노여워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 실은 제가 곧장 조심성 없이 짓거리기는 합니다만 설마 당신이 제 말에 무슨 가시가 돋쳐 있다고 생각하실 줄은 정말 뜻밖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나이나 인격을 놀려댈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경솔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거예요. 사실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당신 역시 그 편지에 농담을 쓰셨다고 생각했었답니다. 당신이 제 편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을 걸 생각하니 참으로 슬퍼서 못 견디겠어요. 다정한 벗이여, 은인이여, 정말 당신은 저를 오해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고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를 간악한 사람들의 박해와 증오로부터 구해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것을 저는 가슴속 깊이 명심하고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겁니다. 만일 저의 기도가 하느님께 도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열이 있는가 하면 오한이 나고 그런가 하면 다시 열이 나는군요. 표도라가 여간 염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친애하는 마카르, 당신은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꺼리십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과 우리들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못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안녕히. 오늘은 이 이상 쓸 얘기도 없고 또 이따 해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제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양순한 당신의 종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올림. 4월 12일 마카르의 편지. 아, 나의 귀중한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도대체 어디가 편찮으시단 말입니까? 당신은 번번이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내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몸을 조심해라, 옷을 많이 입어라,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 다 다니지 마라, 만사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라 다 일렀는데, 아,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군요. 이제 보니 꼭 어린애와 같군요. 당신은 몸이 약합니다. 지푸라기처럼 약하단 말입니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잠깐 바람만 쐬어도 금방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조심하고 위험을 피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렌카, 당신은 나의 생활 상태라든지 주위 환경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죠. 그럼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죠. 그래야 알아듣기 쉬울 테니까. 첫째, 우리 하숙집 정면 입구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깥 계단은 깨끗하고 밝고 널찍하며 무쇠와 마호가니로 되어 있죠. 그 대신 뒷계단에 대해선 묻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꼬불꼬불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습기 차고 지저분하고 군데군데 부서지고 게다가 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치기만 해도 손에 때가 새카맣게 묻을 만큼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계참에는 괴짝이며 걸상이며 부서진 책장 따위가 쌓여있고 걸레 나부랭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가 하면 유리창은 깨진 채로 있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계란 껍데기와 생선 찌꺼기가 가득 들어있는 통이 놓여있죠.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방 안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좀 신 듯한 이상하게 코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시큼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 대수로운 짓은 아닙니다. 2, 3분만 지나면 이 냄새도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느새 그 냄새가 배어 옷에서 손발에서 그리고 몸 전체에서 똑같은 냄새가 풍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는 검은 방울새가 오래 살지를 못하는군요. 해군 소위가 기르고 있는데 벌써 5마리째랍니다. 아무래도 이 집 공기 속에서는 살 수 없는가 봅니다. 이 집 부엌은 널찍하고 무척 환합니다. 하기야 아침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굽고 튀기고 하는 바람에 약간 냄새가 나고 또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물을 뿌리고 퍼붓고 해서 별로 좋지 않지만 그 대신 저녁 때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엌에는 빨랫줄을 매고 거기에 항상 해진 속옷 따위를 걸어뒀습니다. 내 방은 부엌과 가깝기 때문에 아니 거의 붙어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속옷 냄새가 약간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살면 정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는 날마다 새벽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건 출근을 해야 할 사람과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모바르는 대부분 주인 마나님의 것이고 게다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차례대로 쓰고 있지요. 제 차례도 아닌데 자주전자를 들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습니다. 실은 나도 첫날에 하마터면. 그러나 이런 말을 써서 뭐합니까? 어쨌든 나는 곧 여러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해군 소위와 친해졌습니다. 그는 매우 솔직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더군요. 자기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그리고 튤라시의 시장 테리한테 시집간 누이 얘기,
크론시타트 군악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곧 자기 방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더군요. 가보니 그 방은 바로 함께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서 트럼프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나한테 차를 대접하고는 자기들과 함께 트럼프를 하자고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은 밤새도록 트럼프를 했고 내가 들어갔을 때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분필과 트럼프가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담배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지요. 물론 나는 그 폐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나를 철학 냄새가 나는 말이나 시부렁거리는 인간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거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죠. 이젠 절대로 그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 친구들의 트럼프 놀이란 도박이에요. 분명히 도박판이란 말입니다. 어떤 관청의 문화 부분의 일을 맡아본다는 그 관리의 방에서도 매일 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점잖고 착실하고 우아하고 모든 점이 고상해서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렌카, 이 집에 대해서 쓰는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주인 마나님은 정말 호감이 가지 않는 여자일 뿐 아니라 진짜 마귀 할멈과 같습니다. 체레자를 만나 보았다고요? 그렇다면 그 여자의 가련한 꼴을 똑똑히 보셨겠군요. 병들어 털이 빠진 병아리처럼 바짝 마르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는 심부름꾼이 2사람밖에 없답니다. 체레자와 주인 마나님의 종인 팔리돈이라는 사내에 이렇게 2사람이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팔리돈에게는 어쩌면 다른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팔리돈 하고 부르면 대답을 하니까 모두들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빨갛고 애꾸눈인데다가 코는 주먹코에 성질이 우락부락한 핀란드계 사내랍니다. 체레자와는 금방 주먹질이라도 오고 갈 듯이 늘 아웅다웅 하는 사이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하숙집은 지내기가 썩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밤에도 모두들 한꺼번에 잠자리에 들어서 조용해졌으면 좋으련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선가 모여 앉아 트럼프 판을 벌이고 있고 때로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런 것에 익숙해졌습니다만 이런 난장판에 처자를 거느린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데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새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나란히 붙어있지 않고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다 뿐이지 결국 틀림없는 한 지붕 밑이지요. 아주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소문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방 한 칸을 판자로 막아놓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죠. 바깥 주인은 무슨 일 때문에 7년 전에 관청에서 쫓겨난 후 여태까지 실직 상태라고 합니다. 고르쇼프코라는 성을 가진 백발이 다 된 작달막한 영감인데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기름때가 번지르르한 누더기를 걸치고 다닙니다. 내 옷보다도 더욱 형편없지요. 수척한 얼굴은 정말 가엾기 짝이 없더군요. 그 사람과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칩니다만 언제 봐도 무릎을 와들와들 떨고 있습니다. 손도 떨고 머리까지 떱니다. 그게 병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슨 병에 걸린 것만은 틀림없을 겁니다. 기가 푹 죽어 누구한테나 겁을 먹고 언제나 한쪽 옆으로 피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떤 때는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만 그 사람은 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는데 역시 형편없는 약골이지요. 아내는 젊었을 때는 대단한 미인이었던 모양으로 지금도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엾게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 집 주인 마나님한테 빚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 마나님은 그들에게 그리 좋은 낯을 보이지 않더군요. 이것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고르시코프에게는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그 때문에 관청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건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척 가난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은 언제나 잠잠하고 조용해서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떠든다거나 장난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우연히 그 방문 앞을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때만은 언제나 떠들썩하던 하숙집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가 나더니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가난하고 가엾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나의 벗이여,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바렌카, 당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애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진눈깨비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페테르부르크의 봄이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한시바삐 온화한 기후가 나를 구해주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귀여운 바렌카, 네 그래서 흠을 찾아내지 마십시오. 문제니 뭐니 하는 건 없으니까요. 손톱만큼이라도 글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신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써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나는 정말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당신의 충실한 벗, 마카르 제부스킨. 4월 25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애하는 마카르 제부스킨이여, 오늘 저는 사촌동생인 사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가엾게도 그의 역시 파멸의 구덩텅이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리고 이건 다른 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안나 표도로브나가 여전히 저를 찾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저를 뒤쫓아 다닐 모양이에요. 그 여자는 저를 용서하고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싶다. 곧 저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다는군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저의 친척이 아니며 가장 가까운 친척은 자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집안일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느니, 그리고 제가 당신의 동정과 원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남보기에도 면목 없는 짓이라느니, 제가 길러준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느니, 저와 저의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걸 구해 주었다느니,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2년 반 이상이나 우리들 때문에 돈을 쓰고 게다가 우리의 빚까지 탕감해 주었다느니 뭐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까지 아무런 동정도 베풀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만일 가엾은 어머니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하느님께선 다 알고 계시겠지요. 안나 표도로브나는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굴러 들어오는 복을 붙잡지 못했다고 한답니다. 자기는 저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제가 명예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아니 필경 지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아, 하느님 살펴주세요. 과연 어느 쪽에 잘못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한답니다. 부이코프 씨에겐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 남자는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제 아무리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말을 새삼스레 늘어놓을까요? 그러나 친애하는 마카르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떨면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도 2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적어도 저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세상에 오직 한 분인 은인이여. 부디 그렇게 염려하지는 마세요. 표로라는 언제나 과장해서 떠벌리곤 하니까요. 저는 무슨 중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어제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볼코보 마을에 갔다가 약간 감기에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처럼 간청을 했는데도 어째서 당신은 함께 가주시지 않으셨나요? 아, 가엾고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어머니가 알기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아,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5월 20일 마카르의 편지. 사랑스러운 나의 보배 바렌카여. 포도를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다고들 하며 의사도 갈증을 푸는 데는 포도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당신이 장미꽃을 원하셨지요? 바렌카.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귀여운 바렌카. 식욕은 있습니까? 무엇보다 식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만 하느님 덕분에 모든 일이 무사히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불행도 완전히 종말을 구하려는가 봅니다. 하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책 말입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 대신 그 사람들 말로는 훌륭한 책이 한 권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상한 문체로 씌어진 책인데 나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우리 하숙집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내가 읽고 싶다고 부탁했더니 곧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당신이 그걸 읽을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 눈이 높아서 당신의 취미에 맞는 걸 구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보배여.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라든지 탄식이라든지 사랑의 속삭임이라든지 하는 것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런 시집도 구해드리지요. 무엇이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명문만을 줄여서 베낀 노트도 한 권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렌카,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표도라가 당신한테 했다는 얘기는 모두 허튼 소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수다장이에게 꼭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 맞춘 옷을 팔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내가 뭐 때문에 옷을 팔겠어요.
더욱이 은화로 40루블이나 되는 상여금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바렌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표도라는 공연이 남을 의심한답니다. 정말 의심이 많은 여자지요. 우린 잘 살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만, 나의 천사여, 당신만 제발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하루속히 완쾌하여 이 늙은이의 속을 태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수척해졌다고요? 그건 낭설입니다. 분명히 낭설입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고 나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살이 쪄서 그야말로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완쾌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답니다. 그럼 나의 천사여, 안녕히 어여쁜 당신의 손등에 키스를 보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당신의 벗, 마카르 제부스킨. 추신, 귀여운 벗이여, 당신은 어쩌자고 또다시 그런 말을 써 보냈습니까? 또 그런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합니까? 바렌카,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을 만나러 자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대답해 보십시오. 밤의 어둠을 타서 찾아가란 말입니까? 그러나 마침 지금은 그 어둠조차 없는 계절 아닙니까? 지금은 백야의 계절이니까요. 귀여운 나의 천사여, 나는 당신이 알아누워 있는 동안, 열이 높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거의 한시도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감히 그런 대담한 짓을 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며 귀찮게 케어묻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삼가게 되었지요. 그러지 않아도 이 집에서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답니다. 그래도 나는 체레자만은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함부로 짓거리는 수다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바렌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이라 떠들어 댈까요? 그러니까 바렌카, 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완쾌된 후에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6월 1일 바르바라의 편지. 누구보다도 친절한 마카르 제부스킨이요.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보답으로, 그리고 제게 주시는 따뜻한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으로든지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고 유쾌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옷장 속을 뒤져 이 노트를 찾아내어 당신한테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그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시절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지난날의 생활과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거듭되는 저희 불행에 대해서 여러 번 물으셨고, 또 제가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동기에서 저의 일생 중에 한 시기를 기록해둔 노트를 꼭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당신한테 보내드리면 틀림없이 무척 반가워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읽어보았더니 어쩐지 마음이 몹시 언짢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장을 썼을 때에 비하면 이제 저는 나이를 배나 많이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것은 두고두고 조금씩 쓴 것입니다. 마카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요즘 갑갑하고 쓸쓸해져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회복기란 정말 지루한 것이로군요.